한국 해군이요.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치나 싣고 다니겠죠?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의 조롱에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일본 해상 막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잠수함도 없고 전략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의실엔 은근한 동조의 기류가 퍼졌습니다. 영국, 호주, 미국 대표들까지 침묵으로 동의했죠. 그날 한국 해군은 전략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 맥케인. 미 해군 퇴역 제독 림팩 훈련 당시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다 및 상어를 못 본 채 웃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문서. 탑 시크릿 림팩 2004 훈련 보고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디젤 잠수함 한 척에 의해 미 항모전단이 시뮬레이션상 전멸. 실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보다 더 위험한 경고였습니다. 사라 맥케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무시해 보시죠. 이번엔 훈련이었지만 다음번엔 진짜 전장에서 먼저 사라질 겁니다. 이곳은 2025년 6월 제네바 해군안보회의. 그 뜨거운 현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라 맥케인입니다. 30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제독이죠.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를 거쳐 NATO 해군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2004년 림팩 훈련 당시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5년 제네바 해군안보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해군안보회의에서 각국 해군 수뇌부가 모여 태평양 전력 분석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도 없고 항공모함도 없습니다. 태평양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핵잠수함 함대를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해상 막료장이 즉시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연안 방어가 한계입니다. 원양 작전은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지스함과 헬기 항모를 보유한 아시아 최강 해군이라는 자부심이었죠. 영국 해군 참모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소규모입니다. 지역 분쟁엔 유용하지만 전략적 가치는 제한적이죠. 호주 해군 사령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잠수함 없이는 태평양에서 제대로 된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작은 해군력일 뿐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큐트 네이비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귀여운 해군이라는 뜻이었죠.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다 및 상어를 못 본 채 수영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프랑스 참모총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 막료장도 의아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미군 태평양 함대 정보참모였습니다. 한국 해군에 대한 기밀 정보를 알고 있었죠. 특히 림팩 훈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대부분 1급 기밀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국들조차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정보 부족은 전략적 실수로 이어집니다. 특히 해전에서는 치명적이죠.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과소평가당한 동맹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 림팩 훈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TOP SECRET 도장이 찍힌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장보고함의 성과입니다. 2004년 6월 하와이 근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1200톤급 디젤 잠수함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핵잠수함들 사이에서 경험이나 쌓으라는 정도로 생각했죠.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이 미 항모존 C, 스테니스를 포함해 이지스 순양함 2척, 이지스 구축함 2척, 일본 구축함 4척, 한국 구축함 2척까지 총 15척을 모두 격침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고 말입니다. 존 씨, 스테니스는 10만 톤급 핵항모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항공기 80대, 승조원 6,500명의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런 괴물이 1,200톤짜리 디젤 잠수함에게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황이었습니다. 스테니스는 완전 전투태세였습니다. 이지스함들이 방어망을 쳤고 대잠 헬기들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보고함은 유령처럼 침투했습니다. 제7함대 작전 참모가 당황했습니다. 훈련일 뿐입니다. 실전과는 다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동맹국 잠수함에게 이렇게 당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미 해군 평가 결론입니다.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 잠수함 탐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식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수치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장보고함은 40회 이상 가상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10km 이내 킬존에 33회 진입했습니다. 확실한 격침 거리에 33번이나 들어간 겁니다. 10만 톤 핵항모도 1200톤 디젤 잠수함 앞에서는 그냥 큰 표적이었습니다. 크면 숨기 어렵고 움직임도 뻔합니다. 장보고함은 바닷속 유령이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 설리반 제독이 전문을 보냈습니다. 장보고함이 청군을 전멸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경탄이었죠. 디젤 잠수함 하나가 미군 자존심을 박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해군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이 반박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작전 반경도 짧고 핵잠수함보다 급이 낮죠.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최신 자료를 펼쳤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아십니까?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설계도였습니다. SLBM 6기 탑재 가능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작전 반경이 핵잠수함급입니다. 일본 막료장이 놀랐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SLBM 탑재가 가능합니까?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도 잠수함 강국이라 자부했는데 한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세계 유일입니다. 디젤 잠수함 SLBM 운용국은 한국뿐입니다. 현무 -4-4 SLBM 사양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800km, 수중 발사 가능합니다. 전략 무기급입니다. 호주 사령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사 시 위치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잠수함의 장점입니다. VLS 발사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발사 후 즉시 자망해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핵잠수함보다 조용하니까 추적이 어렵습니다. 영국 대표가 의심했습니다. 핵잠수함의 무제한 자막 능력에는 못 미치죠?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존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 2배입니다. 충전 시간도 절반이고요. 무엇보다 완전히 조용합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펌프가 계속 돕니다. 소음이 발생하죠.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은 완전 무음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작다고 약하다는 편견이 위험합니다. 핵심을 짚었습니다. 작으면 탐지 어렵고 조용하면 접근 쉽습니다. 정확한 무기가 있다면 크기는 문제 없습니다. 바다에서는 은밀성이 화력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먼저 발견되면 당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방적 공격이 가능하죠. 한국 잠수함은 작지만 조용하고 치명적입니다. 핵잠수함들이 시끄럽게 다니는 동안 조용히 룰을 바꿨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스텔스 설계도 보여줬습니다. X자형 후방타, 펌프제트 추진기, 무반향 코팅까지 적용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상대가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2005년 미 해군 조직 개편 문서였습니다. 림팩 이후 미국이 받은 충격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죠. 미 해군이 2004년 4월 8일 대잠전 함대 사령부를 신설했습니다. 소장급 사령관에 138명 전담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미군이 새 조직을 만든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잠수함 때문이었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서를 읽어줬습니다.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 대응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군 역사상 동맹국 무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한 이례적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훈련 규칙이 바뀐 겁니다. 한국 잠수함은 너무 압도적이라 공격 임무를 제한한다는 새 규정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최대 해군 훈련에서 한나라 잠수함 때문에 룰이 바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습니까? 림팩 훈련 지침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적극적 공격 임무 대신 방어 위주 시나리오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최하는 훈련에서 동맹국 잠수함 때문에 규칙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 잠수함들의 활약은 계속됐습니다. 1998년 이종무함은 수상함 47척을 격침시켰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12,000톤급 미 해군 퇴역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를 실제 어뢰로 격침시켜 원샤트, 원힛, 원싱크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 박이함의 성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청군 함정 11척 약 96,000톤을 격침하면서도 훈련 종료까지 단 한 번도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훈련사령관이 스몰 벗 베스트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2002년 이역기함, 2010년 안중근함까지 모든 한국 잠수함이 림팩에서 압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20년간 지속된 탐지 불가 격침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 실력이었던 겁니다. 미 해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1998년부터 림팩에 참가한 한국 디젤 잠수함 활약 때문에 대잠전함 대사령부를 창설했다고 말입니다. NATO 해군 훈련 규칙까지 바꾼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비밀을 아십니까? 한국의 독특한 기후 환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 시베리아급 혹한부터 영상 40도, 아열대 폭염까지 중국발 황사와 몇 달간 지속되는 장마까지 버텨내는 전천후 극한 환경이 바로 한국입니다. 호주 사령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날씨가 무기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실험실이 아닌 자연이 품질 보증을 해줍니다. K9 자주포를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 자주포의 세계 진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포신이 얼지 않고 영상 50도 사막에서도 과열되지 않습니다. 황사가 몰아쳐도 정밀 사격이 가능하고 장마철 습도 90%에서도 전자장비가 멀쩡합니다. 다른 나라 무기들은 실험실에서 완벽해도 실전에서 말썽부립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나 습도에 약하거나 먼지에 취약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이미 자연이 모든 테스트를 마쳐줬습니다. KF-21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독특한 테스트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황사 속에서도 비행 가능한 세계 유일 전투기입니다. 중국 황사는 매우 미세한 모래 입자라 엔진 흡입구를 막기 쉬운데 KF-21은 이런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황사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까? 한국 공군은 황사경보 발령 중에도 정상훈련을 진행합니다. 다른 나라라면 비행 중단할 조건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입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근해는 수온 변화가 극심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수준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30도를 넘나듭니다. 이런 급격한 수온 변화는 잠수함 배터리와 전자장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장보 고급 잠수함들은 이런 환경에서 20년 넘게 운용되며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신뢰성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고장률이 서구 잠수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미 가혹한 환경에서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테스트된 미사일은 어떤 기후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시베리아 혹한에서도 중동 사막에서도 동남아 습한 기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이런 극한 테스트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천연 무기 시험장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기후 기반 실전 무기 시험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거군요. 실험실에서 만든 완벽한 무기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견고한 무기가 더 신뢰할 만하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연이 품질 인증해준 한국 무기들의 경쟁력이었죠. 회의 참석자 중 NATO 소속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 언론은 이런 한국 성과를 잘 모릅니까? 다른 나라들은 군사 퍼레이드나 무기 전시회로 자국 무기를 홍보하는데 한국은 왜 조용합니까? 이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랑 대신 성과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군사 퍼레이드 대신 계약서를 쓰는 나라죠. 한국의 접근법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화려한 열병식을 하거나 미국처럼 영화로 무기를 홍보하는 대신 한국은 실전 성능으로 고객을 설득합니다. 최근 한국 무기 수출 계약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 672문과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한 계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실전 성능 때문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K9 도입, 호주의 레이더 시스템 구매, 이집트의 KAI 헬기 계약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지만 계약서에는 확실히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9위에서 단숨에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통 무기 수출국들을 제쳤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한국 무기의 신뢰성이었습니다. 고장률이 낮고 AS가 빠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막료장이 놀랐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소음을 내지 않고 조용히 성과를 쌓아가는 겁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국가 전략을 잠수함에 비유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잠수함과 닮아 있습니다. 조용히 물속에 숨어서 적절한 순간에 치명적 일격을 가하는 잠수함형 국가 전략이라고 할까요? 화려한 쇼나 과장된 홍보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디어로 무기를 광고하는 동안 한국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림팩 훈련에서의 성과, 실제 분쟁 지역에서의 검증, 혹독한 기후에서의 내구성 테스트까지 말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최근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림팩에서 조용히 접근해서 미 항모를 격침시킨 장보고함처럼 말입니다. 이제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해군 전력에 대한 기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였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이 그리는 미래 청사진이었습니다. KDDX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한 단계 진화한 차세대 이지스함입니다. 스텔스 설계에 무인기 연동 시스템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일본 막료장이 놀랐습니다. 무인기 연동이라고 하면 함상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동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경항공모함 계획이었습니다. CVX 항공모함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3만 톤급으로 F-35B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까지 건조합니까?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무인기 시대에 최적화된 미래형 플랫폼입니다. CVX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를 동시 운용하면서 AI 시스템이 최적의 전투 배치를 계산해줍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주변 해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덴만 해적 퇴치 작전, 홍해, 호위 임무, 인도양 평화 유지 활동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역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도산 안창호급의 증가입니다. 최신 잠수함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3주 이상 자망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도 핵잠수함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SLBM 대량 배치 계획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9척 배치가 완료되면 SLBM 총 54기를 탑재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략 핵 잠수함 전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략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치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SLBM은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지만 정밀도와 파괴력 면에서는 오히려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현무 -4-4는 CEP 1m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호주 사령관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전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지역 해군이 아닌 전략 해군입니다.
SLBM 대량 배치로 인한 전략 균형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원양작전, 능력 확보는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막료장이 마지막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입니다. 실제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닙니까? 저는 NATO 내부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결론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만약 림팩 당시가 실전이었다면 미 항모전단은 괴멸됐을 것이다. 이건 훈련 결과를 분석한 NATO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훈련에서도 이 정도라면 실전에서는 어떨지 상상해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의 디젤 잠수함 한 척에 의해 전멸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제한 사항들, 미리 공지된 작전 구역, 정해진 시나리오 등이 있었습니다. 실전이라면 이런 제약 없이 한국 잠수함이 완전한 자유도를 가지고 작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 무서운 건 한국 잠수함들의 지속적인 발전이었습니다. 2004년 장보고함 성과 이후로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손원 1급에서는 AIP 시스템이 도입됐고 도산 안창호급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SLBM 탑 재능력까지 추가됐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새로운 탐지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은 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건 한국 해군의 철학이었습니다. 훈련이 실전보다 무서운 걸 한국은 20년간 증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실전에서 검증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훈련을 통해 미리 모든 것을 검증하고 개선해왔습니다. 림팩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잠수함들은 어디를 가든 비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훈련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입니다. 영국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일관성입니다. 20년간 이런 성과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과소평가된 동맹이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크기나 소음 수준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조용한 실력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전략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룰을 바꾼 한국처럼 앞으로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호주 사령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 해군은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할 겁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을 큐트 네이비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막료장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참모총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주요 해군국으로 분류해야겠습니다. 조용한 바다의 룰 브레이커, 그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